네, 안녕하십니까. 앵도TV 권행입니다. 오늘은 깡센TV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새롭게 좀 도전하는 콘텐츠인데요. 원금 회복 프로젝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 강재현 운용력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이 매크로라든지 이런 분석 같은 거에서 제일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인맥에서 최고의 분을 섭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제를 정한 게 이제 코스닥이 되겠는데요. 지금 코스닥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네. 배경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작년까지는 이제 개인들 중심의 장세였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이제 상당히 강했죠. 음,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한 12조까지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었는데 이 시장 자체가 바뀐 거죠, 사실은.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 성장 중심의 시장이 이제는 실적과 가치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생기면 따라 붙고 더 간다면 따라 붙고 그런 이런 분들이 식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대다수시죠. 많으셨었죠. 예. 이제 물론 이제 분석을 다 하셔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익숙해졌던 게 지난 코로나 이후에 작년 말까지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서 밸류 가치 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우리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8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래소 같은 경우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코스닥은 30%가 아직도 넘습니다. 그럼 거래소보다 지금 3배 가량 더 가치가 비싼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고평가된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비싸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현재 미증시를 봐도 미증시가 S&P나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의 하락이 굉장히 세죠. 그렇죠. 같은 배경입니다. 밸류.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 이쪽은 반등은 언제든 기술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테마라는 쪽이 있죠. 항상 네. 코스닥은 이슈 테마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지만 그게 단발성 정도가 되고 네. 일부 종목군들의 한정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하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어쨌든 물려에 계시거나 그래 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코스닥에서 다 안 된다는 아닌데 네, 네. 우선은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안 되는 쪽하고 너무 비싼 쪽 개인들이 너무 많이 몰린 쪽 이쪽은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높은 그죠? 네, 그런 밸류가 거죠. 굉장히 높고 기대치가 작년까지 굉장히 높았던 쪽.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 2차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았던 케이스였죠. 소재 쪽. 그럼 에코프로 BM, 그죠? LNF, 천보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NFT 관련된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위메이드가 그죠? 떠올리네요. 시총 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인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비싸고 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현재 기대치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물건으로 나왔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작년에 코스닥 같은 경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약 12조까지 나타났다고 했었는데 네. 그 위에서가 12조, 10조 이렇게 떨어진다가 되면서 위에 매물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거래 대금이 6조에서 7조니까 반밖에 안 되는 그죠. 거죠. 위로 간다 하더라도 매물 압박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네. 비중 축소하는 전략 이걸 먼저 피셔야 되는 거고요. 음. 그 시장에서 이제 비교 대상이 없는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요 근래 강한 것 중에 하나가 K엔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K 뭐 컨텐츠 자체가 계속해서 해외에서도 이슈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쪽은 실적도 약간 받쳐주는 케이스거든요. 그럼 엔터라는 거는 지금 하이브랑 그 3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도 이제 엔터 포함되고 이제 네. JYP 엔터라든지 이런 산사 똑같고 YG. 그죠. 네. 근데 그런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지고도 모멘텀 같이 받는 케이스라서 그죠. 오프라인 콘텐츠. 그죠. 그러니까 이쪽도 예. 밸류가 싸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실적을 받쳐줬던 쪽이 이제는 오프라인까지도 하게 되면은 실적이 그나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쪽은 상대적 강세에 뛴다 되고 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모든 게 다 비싼 게 아니라 IT 장비 소재죠. 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지수보다는 저렴한 편, 실적도 좀 받쳐주는 편. 그럼 이쪽에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 된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받칠 수가 있고 반등도 좀 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런 과정을 하셔도 충분하다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 기대감으로 같았던 제일 심했던 쪽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심했던 케이스였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없죠. 그냥 기대로만 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실적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하기보다 고가 대비 하락가 엄청 센데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연구개발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면 빚이 들죠. 그죠, 빚이 늘죠. 그러면 결국은 유상증자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기다린다 해서 답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런 기업에서는 과감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찍히는 기업은 괜찮은 거예요? 숫자가 찍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거에도 한정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는 밸류가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 거래소가 더 나은 이유. 밸류 말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실적이 된다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올해 시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추 답이 나옵니다. 올해 1월달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 강세를 띠거나 하락이 없었던 쪽. 가장 첫 번째가 은행과 보험이죠. 네.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은 우리가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항상 저평가를 받던 쪽이었죠. 근데 이쪽이 모멘텀이 들어온 거죠. 금리 인상. 그러다 보니까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죠. 그럼 금리 인상이요. 지금 올해는 어쨌든 쭉 이렇게 올릴 걸로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 계속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계속 그쪽과 관련해서는 들고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7차례, 8차례까지도 올릴 수 있다. 향후 단기간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는 선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만일 시장에서 다른 가치주들이 모멘텀이 없다면 이쪽은 꾸준히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안이 자꾸 나오는 거죠. 거래소 쪽에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 쪽에서 보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사실 다 움직였습니다.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점을 비롯한 내수 유통, 화장품 다 움직였죠. 다 움직였는데 이 안에서도 시장에서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약한 쪽, 그러니까 조정을 잘 안 받고 잘 버티는 쪽이 어디냐 하면 또 내수 유통 이런 쪽이죠. 리오프닝이나 하더라도 실적이 되는 쪽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나서 옆으로 행보한다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서 모멘텀 받은 또 올라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평가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해운주 같은 경우가 요즘 엄청 핫하죠. 해운주, 조선주 돌아가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크아 논란이 작년부터 휩싸였던 그런 쪽이었는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좋은 게 시장에서 올해 업황도 좋을 것이고 그 최근 들어서 비대 지수라든지 앞으로의 물류 수준이 더 커질 거다 하니까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다가 되는 건데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런 쪽에서가 시세가 50% 이상이 나온다가 되겠죠. 그게 50%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밑에서 코스닥에서 손실 크거나 이게 우리가 기대를 한다 했을 때는 마냥 가져간다 해가지고 무조건 뭐가 나온다 이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나와서 이런 저평가된 가치 거래소의 종목들을 사놓으면은 시간은 걸려도 이런 쪽은 40% 50%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이쪽에서가 더 원금을 찾기 좀 수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 이슈가 좀 강한데 러시아 이슈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쪽이 해운, 조선, 조선. 해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철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순수 화학 쪽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약간 단기적인 플러스 알파 아닐까요? 실적 말고도 지금 전쟁 얘기는 플러스 알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단시간에 끝나는 부분은 아니죠.
길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이제 가져갔었을 때 그때 제재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안 풀려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이제 국내를 비롯한 음.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은 중장기 모멘텀을 만들어 준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데 주가 자체는 현재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가 상승 탄력 추세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피크한 논란이 있던 것도 해소를 시켜준다 되니까 이런 것들에서 시세가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쪽에서 이제 손실 봤던 거를 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금 회복 프로젝트 시리즈 코스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